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무더위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서울은 주민 편의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이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 공급 대책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서는 서울은 신속 통합 기회를 통해 주택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택지 공급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첫 소식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주택 공급 공약 250만 호에 20만 호가 추가돼 2027년까지 270만 호가 공급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호, 경기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에만 158만 호가 공급됩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52만 호,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로 88만 호가 지어집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은 신속 통합기획을 통해 10만 호, 인천, 경기 지역에는 4만 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88만 호 가운데 15만 호가량을 내년까지 발굴해 발표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집값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 호가 혹시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70만 호는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멸실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인허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들과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도 연내 발표됩니다. 또 임대주택 기부 체납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거지뿐 아니라 준공업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신탁과 리츠 등을 활용한 민간 도심 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됩니다.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 역세권 사업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 사업은 통합 추진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공급되며 40년 이상 장기 대출 등으로 초기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찻집은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이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무주택 서민은 40, 50, 60 다 나이 불문하고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과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층간소음 대책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정부의 주택 공급에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로운 보육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네, 서울시는 육아 걱정 없는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 돌봄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6년 1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0.6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에서 심신이 피곤한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해서는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크게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안심 돌봄,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존 사업을 포함해 투입되는 예산은 약 14조 7천억 원. 먼저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긴급 돌봄과 공적 돌봄기관 확대가 이뤄집니다. 36개월 영아는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 서비스는 100명의 전담 돌봄 인력을 두고 내년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긴급 돌봄 제공 기관은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역시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곳으로 확대합니다. 아이를 동반한 양육자의 외출 편의를 위해 가족 우선 주차장과 가족 화장실도 공영 주차장과 시설 등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 가능한 엄마 아빠 만능 양육 포털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입니다. 네, 서울시는 하루 1,0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이 후보지를 물색해 왔는데 다음 달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최종 후보지 발표에 앞서 이 시민 반발을 우려해서일까요? 서울시는 시민 기피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서울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입니다. 노원, 양천, 강남, 마포 등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광역 자원회수 시설은 모두 4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루 소각하는 폐기물은 약 2,200톤. 하지만 하루에 나오는 양을 다 처리하지 못해 일일 약 1,000톤 가까운 쓰레기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와 재활용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가 기자 설명회를 열고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방향과 추진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거라며 일종의 우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넣고 지상은 주민들이 원하는 또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설을 저희가 유치하고 굴뚝은 보시다시피 스카이워크라든가 전망대 등의 레저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자원회수 시설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기대하는 시설로 짓겠다는 것. 공장형 외관과 높은 굴뚝으로 대표되는 소각시설이 아닌 전망대, 회전 레스토랑, 놀이기구 등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만들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기금도 조성해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희망한 자치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한 곳씩을 포함해 모두 36개 후보지를 발굴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2026년 완공, 2027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개발돼 지금까지 서울을 상징하고 있는 서울의 브랜드, 바로 아이서울유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바뀔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과 동시에 서울시가 새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서울유, 모습을 드러낼 당시부터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서울의 브랜드입니다.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5년 확정안이 발표됐고 논란 속에서도 최근까지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서울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시민 1000명과 서울을 찾은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제작하는 게 필요한지 등을 물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73%, 또 서울 시민 68.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고 선호도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울하면 떠오르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새 브랜드를 올해 안에 선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 서울시의회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 세월호 기업 공간이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지금 있는 부지의 사용 기한이 이미 종료된 건데요.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기억과 빛,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 공간입니다. 요즘 이곳에서는 매일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 사용 기한이 지난 6월 30일자로 끝나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사람들도 이제 다 됐나 보다. 다 됐으니까 가족들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 줬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달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안산시에 조성될 4.16 생명안전공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대안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장소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당초에는 강제 철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어서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목적이 단순히 부지 사용 기한 연장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세월호 기억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와 시의회, 유가족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마당으로 옮겨온 건 지난해 11월. 9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원래 있던 광화문 광장도 새 모습을 갖췄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있을까? 세월호 기억 공간에는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마음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역할로서 세월호 기억 공간이 이 광화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된 건데요. 행정수장의 이 같은 재판 소식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12년 만에 국민의힘 구청장 탄생은 당시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태우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김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구청장으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천 자체가 문제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물을 공천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었고 최근 항소심 이후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시민사회에서 조만간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과거 김태우 구청장이 한 폭로는 부패 신고지 기밀 누설이 아니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수장의 재판 결과는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가 중인 걸로 알려진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중구 지역 소식입니다. 중구가 도심 재정비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향후 추진단은 김길성 중구청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도심 재정비와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은 지난 1995년부터 법제화돼 다산, 장충동 등 5개 동 개발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총 면적 110만 제곱미터로 지역별로 12에서 20m의 고도 제한을 받습니다. 남산을 바라보는 저지대나 고지대나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받다 보니 개발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어왔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 완화는 오랜 중구민의 수건 사업이었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중구가 도심 재정비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켜 도심 재개발에 저해 요소가 되는 규제 완화책을 개발하고 비전 제시에 본격 나섭니다. 그동안 구도심에서 상대적으로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불합리로 개발이 지연되고 또 도심이 낙후돼 슬럼화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재정비 전략 추진단은 역세권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공간 재배치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산 고도 제한을 비롯해 다산로 도로변 상가 고밀도 개발, 세운지구 도심 재창조 등의 개발 역전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외에도 구유지와 기부채나 공간 활용 등도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알려주는 주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광진구가 지역의 대표 관광호텔과 지역사회 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이 협업해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고 또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인데요. 네,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어질지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원과 팔각당 등이 있어 가족들을 위한 나들이 장소로 꼽히는 어린이 대공원과 아차산성과 고구려정, 아차산 보루군 등 주요 역사 유적지를 품고 있는 아차산은 광진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지난 9일 광진구와 지역 관광 호텔인 SK네트워크스 워커힐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관이협업회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를 알리고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호텔이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청과 함께 환경 도시를 위한 플로깅, 아차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안에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호텔 숙박 식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자원 보호를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 진행 등 사회공헌 협업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봄, 가을 아차산 개화 시기에 맞춰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이어갑니다.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된 차상위 계층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후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는 아차산성의 보존과 복원 정비에 협업하고 지역 주민, 학생과 함께하는 걷기 챌린지, 아차산 플로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도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ESG 경영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광진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선한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 광진구와 지역 기업.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기초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석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네, 기초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과 경력입니다. 네, 이번에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전과 경력을 분석해 봤더니 3명 중에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전과 기록은 선거 이후에 비공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당선만 되면 검증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에선 기초의원 427명, 인천에선 123명이 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과 경력이 있는 당선자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기초의원 427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의원은 모두 108명입니다. 비율은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겁니다. 인천 지역 기초의원들의 전과 비율은 더 높습니다. 인천 기초의원 123명 중 35명, 28%에 달합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 기초의원 중 총 143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건데 이 중 3명은 전과 기록이 무려 4개에 달하고 19명은 전과 기록이 3개, 36명은 2개, 85명은 1개입니다. 기초의회별로 전과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선 강서구의회가 2명 중 1명꼴인 52%로 나타나 전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동구와 중구의회가 44%, 관악구의회 41%, 동대문구의회 37%, 강북과 광진, 성북구의회는 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에선 계양구가 기초의원 절반이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구와 옹진군 의회는 각각 43%로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동구의회 의원 중 37.5%가 전과 기록이 있고 강화와 부평구의회도 2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니 서울과 인천 지역 국민의힘 출신 기초의원은 모두 272명, 이 중 28%에 해당하는 77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기초의원은 모두 274명으로 이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63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모두 전과 기록이 있고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은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부터 폭력, 사기 등 파렴치한 범죄 경력이 있는 기초의원들. 전과 기록을 보유한 자질 없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의원들이 공천이 돼서 그렇게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공천의 그 조건들이나 그런 자격 요건이 그 명확하게 공개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투명하게 이제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거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 보면은 공천 받은 사람 또 당선되신 분 범죄 사실 확인해 보면 음주운전이 있고 뭐 다른 범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유권자들이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공천 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기초의원 공천은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에는 전과 기록도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 예비 후보가 되고 공천심의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후보자 공천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어떻게 심사하고 결정하는지 그 과정이 비공개라는 겁니다. 한 서울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 기준은 정당 내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당내 규정에 따라 그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후 각 정당마다 음주운전이나 부동산 투기, 사기 횡령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지만 전과 경력 보유 후보자들이 대거 공천되고 내리꽂기식 공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합한 후보를 냈다라고 각 정당이 이런 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깜깜이 공천이거든요. 깜깜이 공천이고 또 하나는 그 공천권을 진 누군가 특정인에 의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리꽂기식 공천이 지금 현재 횡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깜깜이 공천, 내리꽂기식 공천을 개선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분들이 자꾸 공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요. 특히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전과 기록이 공개되지만 이후에는 모두 비공개로 바뀝니다. 선거 전 후보 시절에는 후보자 공보물이나 선거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당선 이후에는 유권자들이 전과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범죄 여부 정보를 차단해 당선된 지역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전과 기록을 기초의원의 도덕성 문제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수가 있지만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역시 공무직인 만큼 해당 의원에 대한 전과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되고 난 뒤에라도 공직 대표 활동을 하면서도 전과 기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슈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시민이 직접 어떠한 실명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서울과 인천 기초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범죄자. 정당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지만 그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유권자들의 불신만 더 키운 셈입니다. 무엇보다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각 정당마다 공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이후에도 당선된 의원들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서울시 행정을 운영하는 서울시청사 지하에는 시민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시민청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네, 최근에는 자치구에서 이 시민청을 벤치마킹해 구민청을 만들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겠죠. 네, 이처럼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이번에는 강북구 삼각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요. 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운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북구와 도봉구 그리고 또 인근의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형 주민을 위한 시민청이 강북구 삼각산에 들어섰다는데 삼각산 시민청이 어떤 곳인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로 개관 4주년을 맞이한 삼각산 시민청은 서울시청 시민청에 이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두 번째 시민 소통 공간입니다. 삼각산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북한산의 옛 지명인데요. 동북권을 안고 있는 삼각산과 시민소통공간 시민청이 만나 새로운 삼각산 시민청으로 태어났습니다. 삼각산 시민청은 우이신설
도시철도 솔밭공원역 1번,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북권 대표 시민 소통 공간입니다. 네, 무엇보다 서울 동북권 시민을 위한 두 번째 열린 공간이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삼각산 시민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삼각산 시민청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공간인데요. 북카페가 있는 활짝 라운지와 쉼터 등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함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며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생활은 물론이고 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 이 삼각산 시민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삼각산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무료로 열리고 있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과 도쿠 프로그램,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창작 체험 활동, 기획 또는 공모로 운영되는 동북권 신진 예술가들의 전시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볼거리, 배울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코로나 때는 많이 못 모였는데요. 8월 달에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서울시청 시민청과 유사하게 또 이 삼각산 시민청은 동북권 시민을 위한 열린 소통 공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끝으로 이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서 또 올해 또 시민기획단이 만든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민기획단은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공감기획팀은 동북권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여 8월 2일부터 시니어 영상작가 되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 하나로 쉽고 재미있게 영상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참여자들의 완성된 영상을 보는 시사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동북권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통기획팀의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 삼각산 시민청 가족탐사대, 2030 동북권 거주 청년층을 위한 연계기획팀의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와 포트폴리오 만들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삼각산 시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북과 도봉구 그리고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 주민 소통 공간인 이 삼각산 시민청에 대해서 주민통신원과 알아봤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동구 지역 소식입니다.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통행 차량이 뒤섞이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주민들은 인도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이 주차면을 삭제하는 등 주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인도 설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양쪽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차량이 주차해 있다 보니 통행하는 차량이 엉키기 일쑤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차량 때문에 멈춰서거나 피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 이렇게 인도가 없어서 이렇게 좀 비켜 서 있고 이렇게 차 사이에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차 지나가면은 또 다니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너무 불편해요. 여기 다니다가 갑자기 차가 오면 한쪽으로 피해야 되니까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주의를 잘 살피고 다녀야 돼서. 성동구 민원 게시판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행당초등학교가 바로 옆이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동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인도를 설치하려면 양쪽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대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 감축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를 좁하고 있는 건축물의 단차가 거의 없어 인도 설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도 설치가 확정된다 해도 확보된 예산이 없어 당분간 보행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구 소식입니다. 3년 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데로 옮기자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네, 무슨 이유인지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건 지난 2019년입니다. 개인과 단체 등 당시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건립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마곡지구 유수지 생태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녀상이 있는 곳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식물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발산역 주변 등으로 옮기자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다른 자치구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이나 공공기관 앞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범죄미술관 앞이든지 아니면 발산역 1번 출구든지에서 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었으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시민이나 그 어려운 모금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녀상인데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기림할 수 있는 곳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옮기는 게 어렵다면 주민들이 잘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구청 측에 요구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살펴보면 이곳에 소녀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지판만 소녀상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흑석동에 흑석역에 올라가면서 바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다른 지역 소녀상과는 달리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위치가 검색되지 않는 점도 확인됩니다.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때 강서구에서는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일부 학생들이 애를 먹은 점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어서 노원 지역 소식입니다. 노원구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 김환기와 박서보, 이우환 등 한국 미술거장 5명의 작품들이 내걸렸습니다. 모두 한자리에서 보기 쉽지 않은 추상미술 그림들인데요. 서주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환기 화백의 점화 시리즈 작품입니다. 파란 빛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오묘한 색감이 몰입감을 더합니다.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렬 화백의 작품 역시 전시장을 빛냅니다. 당장이라도 흐를 것 같은 물방울들이 그의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김환기와 김창렬, 박서보와 이우환, 유영구까지 한국 미술의 거장 5명의 주요 작품들이 노원구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 내걸렸습니다. 전시된 작품 25점은 모두 원화가 아니지만 원본 상태의 그림을 똑같이 다시 제작한 판화입니다. 단순 모방작이 아니라 작가가 원화 같은 작품이라고 직접 사인을 하고 숫자를 붙여서 한정적으로 만든 원작을 의미합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이 작품에 대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남겨주면서 이 하나가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이제 원화의 개념으로 또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 거장인 동시에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5명의 작가들.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평일 오후 2시에서 10시, 주말 오후 12시에서 10시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BTV 뉴스 서주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33억 개의 일회용 컵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우미 경제다에서는 성동구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다회용 컵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청사 1층에 위치한 카페. 음료를 주문하면 주황색 컵에 담겨 나옵니다. 안에서 마시든 밖으로 가져나가든 같은 컵에 음료가 담깁니다. 해당 컵은 다회용 컵으로 별도의 수거함에 반납하면 됩니다.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해 총 6단계의 세척과 살균, 소독을 거쳐 다시 카페에 공급되게 됩니다. 해당 카페에서만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 전 일회용 컵 사용은 하루 500개, 다회용 컵 사용으로 연간 12만 개의 일회용 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회용 컵을 사용하시다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죄책감이 들 수 있는데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청산에 설치되어 있는 반납함에 그냥 간편하게 반납 가능하시니까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구는 다회용 컵을 구청사 카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인근 카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컵을 담을 수 있는 에코백을 제작, 구청 직원들에게 지급해 개인컵 사용을 늘렸습니다. 구는 올해 성동형 ESG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커피박 재활용, 봉제용 특수 폐기물 수거함 등을 설치해 ESG 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산 정상에서 추락한 남자의 사건을 맡게 된 형사 해준과 많이 놀라셨겠어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동요를 보이지 않는 아내 설애.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 웃는 거 봤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했어요.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 설애를 잠복 수사하면서 해주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오는구나. 마침내. 한편 속을 알 수 없는 설애는 그런 해준을 망설임 없이 대하는데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요? 당신 생각났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진심을 숨기는 용의자, 감정을 숨기지 못한 형사.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네, 폭우가 지나가고 무더위도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미 개학을 맞이한 학교도 있고 또 개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폭우 피해 등으로 지역의 열악한 학교 시설부터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보류됐던 서울시 의회의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22일 시의회 임시회계를 예정했는데 늦어도 다음 주엔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는 돼야 이 학교 시설 개선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